AI 시대에 새로운 슈퍼앱, 즉 PDA 시장을 지배할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뉴 디바이스에서 완전히 빅테크 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겠죠. 시장이 재편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시장을 잘 봐야죠. 모든 기술은 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선으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그리고 기업인이라면 그렇게 연결된 선들을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무엇인지를 발굴할 수 있어야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IT 트렌드 2024 책 집필하신 김지영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부터 IT 쪽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라이터라고 불리는 작가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그리고 또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SK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영, 경제, IT, 디지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또 사실 모실 수 있었던 건 워낙 저부터가 IT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좀 투자에 접목시키는 걸 이제 선호하는데 워낙 최근에 이 IT 신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만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또 복합적으로 또 융합도 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나와서 또 이게 부사장님 모시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 더 면밀하게 또 파고 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모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CS 2024가 너무 기대됐거든요. 그러죠. 가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가시지 못하셨구나. 네. 아마 갔어도 영어를 못해서. 근데 어차피 전 시장에서 비즈니스맨들이나 뭐 이야기 나누는 거지 대체로는 이렇게 보고 궁금한 점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만 알아도 이해하기 편합니다. 진짜요? 내년에는 한번 또 꼭 가보려고. 한번 가서 직접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죠. 이번에 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2007년도부터 대충 한 1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갔었고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작년 대비 조금 더 실망을 했어요. 그래요? 이유는 이 CES에서 나오는 기술들은 상용화를 앞둔 기술들이에요. 실제 제품으로 나와야 돼요. 제품으로. 그러려면 준비 기간이 최소한 8개월에서 한 12개월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전 세계적인 IT의 큰 화두는 챗GPT였죠. 그 생성형 AI, LLM이라고 불리는 AI 모델. 근데 그게 작년도 한 6월, 7월에 팍 떴거든요. CES는 1월에 하잖아요. 너무 짧죠, 준비하기에는.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저는 생성형 AI로 뭘 하나다 보다 뭐가 있나라고 들여다봤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였구나. 그래서 좀 실망을 했죠, 오히려. 근데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 자체가 정말 모든 산업에 다 AI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막상 까봤는데 별게 없었다라는 거네요. 모든 산업에 AI가 기본이 된다, 공기처럼. 그건 올해가 아니고 2017년도부터였어요. 사실 CS에서 AI가 슬로건, 즉 키워드로 다룬 건 2017년도부터니까 지금부터 약 한 6, 7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6, 7년 전부터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AI로 작동되는 가전기기부터 시작해서 AI가 원래 화두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 AI가 좀 달라졌죠. 기존의 AI가 특정 목적에 뾰족한 그런 AI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AN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좁은 AI.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알파고는 뭘 잘하죠? 알파고는 바둑이긴 그러니까. 테슬라 AI는 뭘 잘하죠? 자율주행하는 거. 그러니까요. 올해의 AI는 이거저거 다 잘하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챗GPT는 뭘 잘하죠? 번역도 잘하고요. 요약도 잘하고요. 통역도 잘하고요. 산수 문제도 잘 풀고요. 이거저거 다 잘하잖아요. 그게 AGI거든요. 그래서 원래 CES에서는 2017년도부터 AI가 화두였었다. 올해가 다른 점은 예전의 AI가 아니라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새로운 AI 기술 기반으로 뭐가 새로운 게 있나 싶었는데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가봐야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요. 꼭 내년에는 가봐야겠네요. 내년에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망감과 함께 내년에 대한 기대가 쓴 이유가 볼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생성형 AI가 디바이스, 자동차나 뭐 건설 장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 뭐 세탁기 이런 디바이스에 스며드는 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요. 예, 생성형 AI가 디바이스 속으로 들어가서 성능을 그리고 품질을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온 디바이스 AI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다는 거고. 근데 왜 기대를 하느냐?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에 AI 칩셋이 내장돼야 돼요. AI를 잘 작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칩셋 기반의 좋은 AI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LLM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LLM은 이미 시장이 성숙했어요. 작년도 오픈 AI가 GPT 3.5, GPT 4를 출시하면서 엄청 성숙했다고요. 구글도 제미나이라고 하는 LLM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독자적인 LLM을 가지고 있고, 메타도 라마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어서 LLM 시장은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그 LLM을 디바이스 내에서 가동하려고 하면 AI 칩셋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AI 칩셋이 올해 본격적으로 CES에서 소개가 됐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RTX 40이라고 불리는 RTX 40 슈퍼 시리즈인데 그런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노트북에 들어가는 고성능 AI 칩셋을 발표를 했고 AMD, 인텔, 삼성전자도 모두 다 새로운 형태의 AI 칩셋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칩셋이 있거든요. 거기도 스냅드래곤 8 젠 3, 즉 3세대 제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AI 칩셋 시장을 준비를 했죠. 자, 그러면서 와, 저렇게 시대가 바뀌는구나. 예전에는 CPU가 중요하고 GPU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AI 칩셋, NPU라고 부릅니다.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I 칩셋의 대전쟁이 시작되고 있구나. 자, 그러면 그 칩셋을 내장한 제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지겠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더 나아가선 로봇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CES 2025년에는 그런 AI 칩셋을 내장한 다양한 온디바이스 AI가 본물처럼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결국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사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S24부터 그렇죠.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AI 폰이죠. 최초로 출시된.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디바이스, 예, TV, 냉장고, 더 나가서 로봇에 탑재되겠죠. 사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애플은 이미 그 전부터 AI 칩셋을 탑재했어요. AI 칩셋을 애플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네들 아이폰과 맥북에 설치하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다만 삼성과는 달리 그 AI 칩셋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AI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24에 AI 칩셋을 넣으면서 AI 서비스를 넣은 거죠. 예를 들면 자동으로 전화 통화하는데 통역을 해주거나 네, 그런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서클 서치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딱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그걸 이미지 검색 기반으로 추천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더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왔다 가서 원래 이제 기존의 AI 서비스는 클라우드 베이스에 있는 LLM을 GPU 기반으로 작동을 시켜서 출력을 내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딜레이가 있죠. 그리고 내 정보가 가잖아요. 보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통신망이 끊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24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통신망이 차단돼도 즉 인터넷망이 차단돼도 통화만 가능하면 자동으로 폰 내에 있는 LLM과 폰 내에 있는 AI 칩셋 기반으로 작동되는 거라 속도도 빠르고 보안 문제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AI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집어넣어서 최초로 개발한 거고 앞으로 이제 애플도 그런 서비스를 본물처럼 쏟아내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그런 AI 칩셋을 내장해서 새로운 LLM 기반의 다양한 AI 서비스가 내년도에는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끔 한 게 김지현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LLM 기반과 칩셋 기반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얘네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CES에서 발견한 최고의 화두는 AI 칩셋이 이제 본격 형성되겠구나.
그 칩셋을 내장한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작년도에 중요한 화두였던 LLM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이 되어서 정말 이 디바이스의 편의성과 이 디바이스의 성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그 LLM과 그 칩셋을 누가 만드느냐도 되게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앞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테니까. 물론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조업체 그리고 수많은 뭐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체들이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성장할 테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이런 기술을 잘 이해해서 잘 사용하는 기업은 성장하겠죠. 거기서도 이제 어느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까를 파악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LLM과 더 나아가서 AI 칩셋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들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AI 칩셋을 만드는 대표 업체는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가 달라진 점은 그냥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GPU만 고성능 AI 칩셋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트북, 컴퓨터 그 안에 들어가는 AI 칩셋까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영역을 확장했죠. 예전에 B2C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GPU라고 하는 걸 만드는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컴퓨터에서만 쓰였는데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 혹은 코더, 프로그램 코딩하는 엔지니어 더 나가서는 방송을 중계하는 스트리머, 유튜버 이런 분들이 더욱더 고성능 고화질의 영상을 송출하고 제작하려고 하면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가고 그러려고 하면 NPU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사업 영역이 더욱더 확장됐죠. 심지어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또 다른 거는 하이브리드 AI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AI와 이 엣지 디바이스에 있는 AI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도 발표했고 또한 공장에 있는 로봇들을 위해 최적의 AI 옴니버스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그 얘기는 B2B로 그동안 엔비디아가 돈을 벌었던 건 블록체인 그 채굴할 때 만드는 클라우드에 있는 GPU. 더 나가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LM을 개발할 때 필요한, 운영할 때 필요한 GPU를 공급하는 일만 하다가 B2B로 이제는 공장과 산업용 로봇에 작동될 수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까지 이번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영역이 B2B로도 확장된 거죠. 그래서 CS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고공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AI 칩셋은 엔비디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퀄컴도 만들고 AMD도 만들고 인텔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AMD가 작년 12월부터 이런 AI 칩셋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AMD도 주가도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LLM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최고의 수혜주는 오픈AI인데 오픈AI는 상장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픈AI의 49%의 지분을 투자하고 오픈AI의 GPT-4와 같은 LLM 기술을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에 집어넣어서 많은 B2B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고공성장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시총 1등까지. 예, 1등까지 잠깐 찍었다가 다시 또 애플이 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거의 3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그 월마트가 유통업체잖아요. 네네. 예. 우리 국내에 있는 롯데 혹은 뭐 신세계와 같은 기업인데 그 유통기업이 우리는 기술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 어디에? 본인들의 매장에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의 업무를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비용 효율화도 하고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데 더욱더 편리하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를 초대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초대한 거예요.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월마트의 기술 혁신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월마트도 수혜주지만 최고의 수혜주는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의 뭐 빠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언급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즉 LLM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챗GPT 기반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을 필요로 하는 B2B 기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그런 주가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AI를 누가 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패권을 잡고 있느냐, 이런 애들이 참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확실하게 좀 도태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피라미드로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 맨 하부 구조. 어디든 쓰일 수 있는 AI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그게 AI 칩셋 반도체 기업과 그리고 그런 AI 칩셋 기반으로 LLM을 제공하는 이걸 전문용어로 파운데이션 모델, F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 이게 첫 번째고 그 위에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특정 산업, 아까 얘기했던 뭐 월마트가 됐건 혹은 로레알도 이번에 뷰티 업계 최초로 CS에서 키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레알도 피부 진단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여러 가지 화장품을 추천할 때 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수혜주가 되고 디바이스 제조업체,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디바이스 제조업체가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 차별화를 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기업 대비 더욱더 상품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상품도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본인들의 사업의 영역을 더욱더 고도화하는 게 이게 두 번째가 수혜주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AI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2010년대에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의 기업이 카카오, 배달의 민족 그렇죠. 이런 기업이잖아요. 글로벌로는 인스타그램, 거기를 인수한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 이런 회사가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왜? 컴퓨터 웹에서는 없던 서비스가 모바일에서 새로 나오면서 크게 도약하고 주목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AI 시대에도 이런 맨 아래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디바이스, 산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과거에 컴퓨터에는 없던 서비스인 스마트폰의 티맵,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서비스가 새로운 사업 혁신을 꾀한 것처럼 AI 시대에도 맨 위에,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AI 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죠. 거기가 과연 기존에 있었던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 이런 회사가 지배할까? 아니면 네이버가 지배할까? 카카오가 지배할까?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잘 봐야죠. 그리고 대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기업보다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기업이 규모가 훨씬 커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 한국을 보세요. 네이버. 미국을 보세요. 구글, 메타.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히려 전통 기업보다. 그렇잖아요. 맨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기업들. 왜? 이유는 맨 아래 기업, 중간 기업은 마진, 즉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가면 멈추게 되고.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영역을 계속 확장하거든요. 네이버가 무슨 사업을 하죠? 검색 사업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하잖아요. 네네. 금융도 하잖아요. 네이버 페이. 또한 쇼핑도 하잖아요. 네이버 가격 비교. 그것처럼 영역을 확장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 맨 위에 있는 정점의 이 서비스를 지배하는 기업이 훨씬 더 성장률이나 더 나아가서 기업의 수익 가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주목해서 봐야죠. 과연 AI 시대에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주역이 될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플레이어가 뛰어놀 수 있을 만한 놀이터가 뭐 가령 예를 들면 GPT 스토어에서 특정 앱을 만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기존에 우리가 웹을 사용할 때는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을 사용할 때는 포탈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았고 검색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았죠. 너무 많은 웹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했다고요. 시작을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그렇잖아요. 네네. 다음에 포탈 이게 지배했다고요. 자, 근데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분산을 해요.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모바일은 앱을 따로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앱스토어에서. 네네. 그렇죠? 웹과는 구조가 달라요. 화면이 작잖아요. 컴퓨터는 화면이 크고 네네. 넓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작은 화면에서는 오밀조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산된 앱을 통해서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만화 보고 싶으면 웹툰 앱 보고 음악 듣고 싶으면 스포티파이나 멜론, 플로를 실행하고 그렇죠. 영화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영상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고 구분돼 있잖아요. 기존 웹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분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AI 시대는 과연 뭘까? 이게 주목해야죠. 그렇죠? AI 시대는 과연 뭘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런 새로운 차세대 AI 시대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AI 서비스를 사용할까? 디바이스. 네, 디바이스 1번. 컴퓨터일까? 스마트폰일까? 항상 새로운 플랫폼은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시작을 해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다르죠. 컴퓨터와 TV가 다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다르고. 자, 그러면 새로운 AI 시대에는 물론
컴퓨터에서 챗GPT 쓰고 스마트폰에서 챗GPT 앱 쓰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크게 성장하려고 하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1번. 과연 AI 시대의 새로운 차세대 디바이스는 뭘까가 1번이고, 2번. 과연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컴퓨터처럼 수렴의 서비스로 쓸까? 모바일처럼 분산의 서비스로 쓸까? 저는 분산보단 수렴의 서비스일 것 같아요. 왜? AI의 최대 장점은 편해야 되거든요. 챗GPT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아세요? 접근성이 쉬워서. 사용성이 너무 쉽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왜?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왜? 그냥 궁금한 거 우리 자연어로 이야기하면 돼요. 전문가한테,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 그냥 질문 던지면 제깍 알아듣거든요. 네네. 뭘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얘를 그냥 하나 호출해서 뭐든 물어보면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모든 걸 답해주죠. 그렇죠. 수렴의 서비스거든요. 마치 포탈처럼, 검색처럼 뭐든지 얘를 똑똑하고 수학 문제 풀어줘 그러면 수학 선생님을 데려오고 영어, 역사, 국어 뭐든지 질문만 하면 얘가 자기가 모르면 그걸 잘하는 에이전트를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수렴의 서비스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얘한테만 무조건 똑똑하면 얘가 나의 에이전트가 돼서 그걸 우리 빌 게이츠는 PDA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차세대의 리더 기업이라는 거죠. 1번은 AI에 어울리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마치 애플의 아이폰처럼 삼성전자의 갤럭시처럼 차세대 AI에 어울리는 디바이스를 어느 기업이 만들까? 그것이 무엇일까? 2번,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AI 시대에 그냥 똑똑하면 PDA가 호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최고 정점에 있는 PDA를 누가 만들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시장을 봐야죠. 잠깐! 부자TV에서 설맞이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국내 탑3 태극사계 더 프리미엄 홍삼 특별히 반값 할인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지금 얘기를 나누던 거를 살짝 정리해보면 결국 AI에 있어서 앞으로의 좀 생태계 구조가 좀 피라미드화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밑단에는 디바이스, 뭐 이러한 인프라, 칩셋과 LLM 인프라. 두 번째가 디바이스와 산업. 세 번째가 이제 에이전트, PDA.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 구조에 있는 이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우리는 좀 찾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힌트는 그러면 차세대 AI라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는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 수렴해 놓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차세대 디바이스라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도 뛰어들고 있는 게 메타버스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MR 디바이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런 공간 컴퓨팅에 대한 개념으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이폰 나오기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죠. 블랙베리라고도, 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그리고 PDA 폰도 있었고요. 또 HPC. 그 핸드헬드 PC라고 해서 들고 다니는 또 그런 컴퓨터부터 해서 다양한 스마트폰 전 시대에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형태 끝에 아이폰이구나, 갤럭시 폰이구나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 몸에 직접 얼굴에 뒤집어 쓰는 안경의 형태가 될지 HMD라고 부르죠. 아니면 옷깃에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디바이스의 형태가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중요한 관점은 차세대 디바이스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지난 30년간의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는 사람이 화면을 봐야 돼요. 그렇죠?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컴퓨터 다 그렇죠. 다 디스플레이를 보는 거예요. 네, 내가 디스플레이를 봐요. 서로 보는 거예요. 카메라도 달려 있어서 그렇죠? 얘는 나를 보고 나는 얘를 보고. 근데 AI 시대에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보는 걸 얘가 봐야죠. 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공간 속에 내가 보는 걸 보고 내가 듣는 걸 듣는. 그래야지 AI 에이전트가 나를 잘 이해하고 내 컨텍스트를 알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보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사물들, 이 현실의 공간,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얘가 내 화면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걸 같이 봐야죠.
같이 보는 게 안경으로서 내가 보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을지 아니면 그 휴메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 AI 핀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발표했거든요. 작년도 11월에 AI 핀. 이 휴메인은 아이폰 디자이너가 나와서 만든 창업한 회사고 그리고 샘 알트만이 투자한 회사예요. 이 AI 핀은 챗GPT를 위한 챗GPT에 의한 챗GPT의 디바이스예요. 기존의 챗GPT는 그냥 컴퓨터에서 원 오브 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폰에서도 원 오브 댐이에요. 네.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앱이 있어요? 그쵸. 그중에 챗GPT는 그저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AIP는 챗GPT를 위한 디바이스라고요. 오로지. 그래서 끼고 여기 딱 옷에 딱 핀으로 끼면 내가 보는 걸 같이 보죠.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할 수 있죠. 얘한테 물어보면 내가 보는 걸 보니까 바로 즉각 답을 해주죠. 박물관에 가서 딱 누르고 이 작품은 뭐야? 그럼 바로 알려줄 수 있죠. 예전 같으면 스마트폰을 열고 카메라를 찍고 얘 화면을 보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늘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안경의 형태가 될지 옷에 이렇게 부착하는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관점은 얘가 나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걸 보는 방식으로 바뀌는 디바이스의 시대가 될 거다. 이번에 그 CES에서 그 미디어들만 초대를 해서 조용히 상품을 발표한 작은 스타트업이 있어요. 레빗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R1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어요. 아직 실제 시장에 출시된 건 아니고 이제 발표를 했죠. 여기 이제 창업자가 중국인인데 이 바이두에 인수된 회사를 가지고 이제 엑시트한 사람이에요. 원래 AI 어시스턴트 개발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와서 R1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발표했는데 이 디바이스는 AI 핀과는 좀 달라요. AI 핀은 비싸요. 한 90만 원 해요. 그래서 여기 장착을 해서 내가 보는 걸 보고 AI 칩셋이 내장돼 있어 속도가 되게 빨라요. 바로 대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R1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는 199달러밖에 안 돼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를 얘가 이렇게 해서 핀은 아니에요. 들고서 보는 건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쨌든 얘는 칩셋이 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대신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쪽에서 동작을 합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아마존의 장바구니에 담긴 것 중에서 엊그저께 내가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분유, 그거 주문해줘 라고 하면 원래 내가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입력받아서 클라우드에 가서 내 발화에 맞게끔 지가 알아서 막 조작을 해가지고 액션, 결과물을 토해주고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스포티파이와 연결해서 이러이러한 뭐 음악 좀 들려줘. 뭐 날씨가 좀 꿀꿀한데 이럴 때 듣기 좋은 음악 좀 들려줘 라고 하면 그걸 듣고 지가 스포티파이에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스포티파이를 조작을 해서 음악을 송출해서 여기서 음악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어쨌건 저는 이제 이 제품이 성공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메타가 만드는 퀘스트와 같은 VR 디바이스 또 애플이 만드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MR 디바이스 스페셜 컴퓨팅 혹은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또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준비한다고 하는 차세대 MR 디바이스 이런 형태가 될지 AI 시대의 새로운 차세대 디바이스가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뭐 R1이나 뭐 AI 핀과 또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기존 30년간의 우리가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가 될 거다. 그 핵심이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걸 보고 듣는 걸 듣는 그런 디바이스가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뭐가 될 거다라고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분명 새로운 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관찰은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 2006년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애플이 아이폰 발표하면서 2007년도부터 AT&T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됐잖아요. 한국이 2010년도 1월에 들어왔고 딱 그 분위기, 2006년도에 뭐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 형태를 좀 기대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앞서간 거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봐봐요.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죠? 책상 위. 네네. 노트북은 어디에 있죠? 랩탑. 내 무릎 위.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죠? 내 손 위. 자, 그 다음에는 내 몸에 부착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내장하는 형태가 되겠죠. 너무 빨리 가셨죠. 네, 내장하는 거 너무 앞서가 버렸네요. 너무 앞서갔죠. 그러면은 내 몸에 뭘 쓸 것인가? 아니면 핀인가 안경인가? 뭐 그걸 이제 고민해 보는 시대죠. 저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안경이 조금 더 렌즈보다는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경은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안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쓰는 분이야 그냥 쓰던 안경에 결합하면 되지만 안 쓰던 사람은 그냥 반지는 차고 시계까지는 용납하는데 안경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눈이 나빠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눈이 나빠도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막 이렇게 눌리고. 그래서 렌즈를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반쪽짜리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굳이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너무 편해서 좋아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과연 만들어줄까? 그런 면에서 더 편리한 형태인 뭐 오킷에 장착하거나 다른 형태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어찌됐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누르고 시총 1위로 막 서로 간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이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더 시장에선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리죠. 하나가 맞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최근 주가가 성장하는 거는 B2C,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통적으로 MS 오피스와 윈도우를 판매하는 B2C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LLM을 B2B로 공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애플은 그렇잖아요. 애플은 철저한 B2C 회사거든요. 본인들의 디바이스에 본인들의 기술을 집어넣어서 본인들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B2C 기업이거든요. 애플은. 자,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더욱 계속 성장하기 위해선 B2B 쪽에 MS 엣저 기반의 LLM이 계속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의 1위는 여전히 아마존이에요. AWS.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를 어쨌든 구글이 또 이어가고 있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선제적으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 빨리 투자하고 그 기술의 가능성을 엿봐서 빨리 엣저에 도입한 건 훌륭하나 원래 선발주자였던 클라우드에 있어서 그리고 원래 AI 기술력은 구글을 따라갈 자는 없어요. 데이터도 워낙 많고 그들이 맘먹고 아마존도 맘먹고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이 언제까지 지켜질까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죠. B2C 기업이면 아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는데 B2B잖아요. 이걸 가져다 쓰는 기업은 내가 더 싸고 더 좋은 제품 나오면 금방 옮겨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반짝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봐야 되는 거고 1번. 다른 것도 다른 포인트 2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차세대 LLM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아래 맨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중간 가져다 쓰는 제조업 또 이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와 이거는 없거든요. 지금.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거는 윈도우에 집어넣고 오피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신규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던 PDA는 아니라고요. 진정한 PDA에 대한 도전을 챗GPT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아니에요. 챗GPT가 잘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다가 자기네들 기술 기반으로 엣저에 제공하는 게 잘 되는 것이지 챗GPT가 막 성장한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들이 PDA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질 수 있죠. 왜? 차세대 시장을 이쪽이 지배하는 거니까.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빙닷컴, MSN.com, MSN 메신저, 더 나아가서는 엣지 브라우저 이런 B2C 서비스를 기반으로 계속 시장을 인터넷 서비스를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챗GPT가 지배를 해버리면 그 시장을 못 지키는 거죠. 그 시장을 도전 못하는 거고. 그리고 구글도 B2C 서비스 기업이죠. 애플도 B2C 서비스 기업이에요. 아마존도 B2B도 하지만 B2C 기업이에요. 그렇죠. 아마존의 쇼핑몰, 아마존의 알렉사 다 B2C잖아요. 네. 만약 이들이 기술 기반으로 혁신해서 PDA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리고 메타도 있잖아요. 메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B2C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디바이스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라마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형태의 독자적인 LLM도 가지고 있다고요. 심지어 셈이라고 불리는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인데 이거는 멀티모달 LLM입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충분하다고요. 이걸 가지고 PDA를 본격 도전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반짝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을 주목해서 봐야죠. 길게. 그럼 M7 중에서 또다시 또 새로운 시총 1위가 막 갑자기 또 뒤죽박죽 섞일 수가 저는 있겠네요. 내년도에 그게 크게 바뀌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단 그 시작은 디바이스죠.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나와서 시장에서 1억대, 10억대 이상 팔리고 두 번째 그 디바이스의 킬러 앱, 슈퍼 앱. 저는 킬러 앱보다 슈퍼 앱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킬러 앱은 사람들이 자주 많이 오래 쓰는 서비스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킬러 앱이 있어요.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네네. 네, 인스타그램 쓰시죠? 틱톡 쓰죠? 유튜브 쓰죠? 카카오티 쓰죠? 다 이게 킬러 앱이에요. 슈퍼 앱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이 하나 쓰면 나머지 쓸 필요가 없는 걸 슈퍼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PDA라고요. AI 시대에 새로운 슈퍼앱, 즉 PDA 시장을 지배할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뉴 디바이스에서 완전히 빅테크 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겠죠. 시장이 재편되겠죠. 어질어질한데요. 어질어질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시장을 잘 봐야죠. 눈여겨서 흔들리지 말고 구분을 하고 레벨을 구분하고 영역을 구분하고 그 중에 시간 축에 의해서 로드맵을 구분하고 그러면 어디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핵심적인 그 슈퍼앱을 만들기 위한 디바이스 단에서 지금 그나마 좀 앞서가고 있는 게 챗GPT죠. 왜? 챗GPT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PDA, 이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슈퍼앱은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제공할 수가 없어요. 얘가 못하는 건 잘하는 놈을 불러와야 돼요. 그렇죠. 얘는 제너럴한 것이고 스페셜한 거, 유니크한 거는 남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럼 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과학을 잘하는 놈, 수학을 잘하는 놈, 그렇죠? 운세를 잘하는 놈. 되게 다양하잖아요. 기업의 의료를 잘하는 놈, 법률을 잘하는 놈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기업이 다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러면 각 버티컬 기업들이 그걸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연결을 시켜서 얘가 사용자의 프람프트에 답 못하는 건 얘를 끌어당겨야죠. 이렇게. 그런 생태계를 이미 벌써 오픈 AI는 만들었거든요. 작년 11월 7일에 오픈했잖아요. GPT 빌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그리고 GPT-S라고 불리는 그런 수많은 챗봇들. 네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GPT 스토어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무려 300만 개나 되는 챗봇이 등록됐어요. 300만 개. 3개월도 안 돼서.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발표한 게 제 기억에 2008년도거든요. 네네. 그리고 2년 후에 봤더니 앱스토어에 앱이 몇 개였느냐? 20만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만에 300만 개예요. 다 연결된 거죠. 어떤 거에? 챗GPT의 메인 PDA에. 그런 면에서 보면 와, 챗GPT가 미래 시장에 슈퍼앱, PDA를 만드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이제 이쪽 시장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 잠깐 실기하면 확 나락으로 가라앉거든요. 구글 이전에 알타비스타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신만이가 있었죠. 미국에서는 라이코스가 있었고. 네네. 그렇죠? 페이스북 이전에는 마이스페이스닷컴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장은 언제 갑자기 확 바뀔지 모르거든요. 한국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전에는 프리첼이 있었죠. 아이러브스쿨이 있었고. 그것처럼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오픈 AI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캐릭터 AI, 인플렉션 AI의 파이, 더 나아가서는 엔스로픽, 그리고 코히어 이런 기업들이 자체 LLM 기술 기반으로 또 다양한 형태의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완전히 이 판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에서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마구마구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혼란의 시기죠. 춘추전국의 시대고 이때 과연 누가 1, 2년 후에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를 잘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들도 참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또 투자 관점으로 그런 기업들까지 보긴 좀 어려우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래 기업은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형 변화가 끝났고. 근데 중간 기업들은 이제 이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는 곳이라서 각 전통 기업이나 그 분야에 이미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파보면 나와요. 근데 맨 위에는 이 계속 뒤죽박죽 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를 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엄청난 큰 기회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보시는 관점이 그에 대한 힌트는 좀 디바이스와 그 슈퍼앱을 좀 만들 수 있는 그 기업을 좀 찾아내보자라는 관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완전히 큰 생태계 구조를 그려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이게 어찌됐든 뭐 AI도 새로운 거지만 이 차세대 디바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도 뭐 핀이냐, 뭐 안경이냐, 뭐 이런 것도 보긴 했지만 결국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건 메타버스 MR, XR 디바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초기 반응이 좋더라고요. 5만 대가 팔렸죠. 예, 예. 프리오더로.
네. 그래서 이제 선주문이 은근히 또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오늘인 것 같은데 촬영일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비전 프로에 대한 좀 좋은 반응이 나오면서 애플이 또 다시 시청률이 올라가는 이런 국면을 봤을 때 야 이게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세대 디바이스를 누가 또 선점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메타버스가 사실 뜬 거는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떴다가 작년도 챗GPT가 등장하면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가 한물 간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메타버스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스마트폰 앱을 컴퓨터에서는 쓸 수 없죠. 네네. 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바일 서비스니까. 그렇죠. 그렇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를 쓰기 위한 최적의 디바이스에서 써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컴퓨터에서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제페토나 이런 소셜 서비스들 있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이런 서비스는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메타버스는 새로운 체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체험이란 무엇이냐? 한 단어에 딱 몰입형. 인바디드 인터넷이라고 주커버그는 표현했거든요. 인바디드 인터넷. 인터넷으로 내가 풍덩 빠지는 겁니다. 몰입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곧 나 자신인 거예요. 기존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장치는 화면을 보면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사용했죠. 물리적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내 몸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내 몸이 그냥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죠. 새로운 몰입형 장치. 그게 바로 MR 장치죠. MR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믹스드예요. 믹스드란 건 혼합이란 뜻이거든요. 뭘과 뭐를 혼합했느냐? 현실과 가상을 혼합한 거예요. VR은 가상만 보여주는 거. 현실 속에 가상의 정보가 입혀지는 걸 AR,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MR은 이 두 가지를 다 총칭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의 비전 프로는 스페셜 컴퓨팅, 즉 공간 컴퓨팅을 말하는 거고 그 공간 컴퓨팅은 바로 MR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혼합된 현실입니다. 뭐랑 뭐가 혼합됐느냐? 눈으로는 다 보이는데 안경을 껴야지만 보이는 디지털 정보가 입혀져서 보이는 거죠. 두 개가 같이 혼합된 겁니다. 그동안의 컴퓨터 화면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컴퓨터 책상 위에 있거나 무릎 위에 있거나 손바닥 위에 있었다고요. 분리돼 있었다고요. 나하고 함께. 근데 스페셜 컴퓨팅, MR, 혼합 현실은 그냥 내가 인터넷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늘 함께 하거든요. 뒤집어 쓰면 내가 보는 세상이 곧 인터넷과 연결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태깅을 할 수도 있고 사물을 인식을 해서 파악할 수도 있죠. 단적인 예로 IT 트렌드 2024 책 보셨죠? 네. 보시고서 중간중간에 이건 괜찮네 하고 이제 찾고지도 하고 밑줄도 칠 수 있죠. 만약 MR 시대가 도래하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밑줄 친 게 그냥 책을 딱 쳐다보면 안경에서 표시가 되는 거죠. 안경에서. 161페이지를 딱 펼쳤더니 김지원 조자가 여기에서 말한 영상이 딱 보이는 거죠. 유튜브 영상이 연결돼가지고. 그게 MR 시대예요.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MR에 안경을 끼고 봤더니 디지털과 밀결합되어서 그 물리적인 싱지에 사물에 연동된 정보가 막 보여지는 거죠. 더 나가보면 저기 선풍기 있네요. 그렇죠? 카메라도 있고 전등도 있죠. MR 디바이스를 끼고 보면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추얼 스위치가 딱 보이는 거죠.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딱 카메라를 봤더니 카메라의 배터리가 35%밖에 안 남았네? 바로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저기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밀결합된 겁니다. 히터를 딱 쳐다봤더니 지금 27도로 세팅돼 있구나. 26도로 버튼 누르는 걸 낮출 수 있죠. 그게 MR 시대예요. 현실과 디지털이 밀결합된 시대. 그게 메타버스죠. 진정한. 그럼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가장 첫 번째 기술은 내가 보는 걸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죠. 대표님이구나가 아니라 남자구나가 아니라 안경을 꼈구나. 입술이 이렇게 생겼구나. 귀가 있구나. 옷이구나. 이거 마이크네.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인식해야 돼요. 아주 정교하게 세그먼트를 나눠서. 그걸 메타가 셈이라고 불리는 LLM으로 개발하고 있다니까요. 또한 두 번째. 그렇게 뒤집어 쓴 세상에서
내가 컴퓨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 엊그저께 작업했던 거. 그 보고서 좀 불러와봐. 라고 실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허우적거리잖아. 화면 메뉴 여긴가? 잠깐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때 AI 에이전트 불러가지고 야, 그 파일 불러. 그거 탁 불러주는 거죠. 나 좀 삼성전자 그 대리점 가고 싶어. 버추얼 공간 탁 나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PDA가 필요한 거죠. 메타버스에. 그게 바로 새로운 디바이스의 시대에 새로운 PDA 서비스 슈퍼앱의 시대죠. 그럼 이 PDA를 만들기에 앞서서 일단 디바이스부터 다 보급화를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시장이 그래요. 컴퓨터 웹의 시장이 태동될 수 있었던 건 1번. 컴퓨터. 우리 한국에서는 1997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민 PC라고. 삼복 컴퓨터, 현주 컴퓨터가 100만 원 미만의 컴퓨터를 막 만들어내면서 컴퓨터가 확 보급됐거든요. 하드웨어가 충분히 보급돼야 돼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 국가의 20% 정도의 인구의 20% 정도 보급이 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태동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은 그래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한국의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갤럭시 S2가 나오면서 성장했거든요. 그 갤럭시 S2가 2013년도, 12년도에 본격적으로 막 1000만 대 시장을 열었거든요. 자, 그것처럼 디바이스가 적어도 인류 전체 인구의 20% 이상 보급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사용하기가 쉬워야 돼요.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윈도우 98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보급이 더 확산됐죠. 도스는 컴퓨터 사용이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그 집 주변에 이찬진 컴퓨터 학원도 있었고 전유성 우리 연예인도 컴퓨터 책 썼잖아요. 영진주판사 할 수 있다 시리즈. 그랬거든요. 네네. 컴퓨터를 배웠다고요. 학원 가가지고 배우고 책을 배웠다고요. 지금 안 배우잖아요. 스마트폰을. 왜? 쉬우니까. 하드웨어가 보급되면 쉬워야 돼요. 세 번째는 빨라야 돼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본격 보급된 게 둘넷의 케이블 모뎀, KT ADSL, VDSL 이런 초고속 브로드캐스트가 막 초고속 브로드밴드가 보급되면서 확산됐거든요. 그게 대충 1990년대 말이라고요. 98년, 99년. 이 세 가지가 맞으면서 이제 웹이 온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 14년도에 스마트폰이 1000만 대 이상 보급되고 두 번째,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iOS는 안드로이드 되게 사용법이 쉽거든요. 두 번째 쉬워지고 세 번째 3G가 아닌 4G LTE와 만나고 그러면서 모바일 앱 시대가 열렸거든요. 메타버스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20% 이상 한국으로 따지면 1000만 대 이상 보급돼야 돼요. 한국의 퀘스트 2 같은 거는 100만 대도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게 10배 이상 보급돼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이 좀 저렴해져야죠. 1000만까지나 가야 돼요? 그럼요. 디바이스가 보급이 충분히 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00만 대 이상만 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는 한계가 있죠. 메타의 퀘스트가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더 저렴한 디바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또 제대로 새로운 형태의 글라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고요. 사용하기 쉬우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PDA가 있어야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속도가 빨라야죠. 4G LTE로는 안 돼요. 와이파이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여기 연결돼야 되죠. 그게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내년도 말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 메타버스의 시대, AI 시대가 도래하겠죠.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제 좀 보급화 모델로 봤을 때는 애플보다는 좀 메타가 많이 저는 기대가 돼요. 오히려 메타가. 저 개인적으로도 메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긴 한데 네. 시장은 아직 메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럼요. 관심도가 크진 않더라고요. 뭐 퀘스트 3, 퀘스트 프로가 잘 나오긴 했는데 퀘스트 5 정도가 나와야 그나마 이제 좀 시장이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리 애답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도 관심을 갖는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또 주부도 또 여러 가지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의 시대, AI 시대가 태동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쓰고 무언가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메타버스 게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정말 이 디바이스를 쓰고 우리가 정말 뭐 새로운 게임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또 시기가 나온다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도 이끌어내고 이 상용화를 또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컴퓨터도 뜨게 된 건 게임이에요. 스마트폰도 초반에 가장 많이 인기였던 건 게임이에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 기억하시죠? 카카오톡 연동해가지고 게임이에요, 원래. 그리고 당연히 MR 디바이스도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확산돼야죠. 업무를 볼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택시를 부를 때도 이거저거 사용할 때 이제 계속 여기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해야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메타를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본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메타가 오랜 기간 공들이고 있잖아요. MR 디바이스를 몇 년 전에, 7, 8년 전부터 인수를 해서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계속 출시하고 있거든요. 신규 제품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술력도 탄탄해지고 있죠.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타가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AI 기술이 두 가지라고요. 라마가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셈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LLM이거든요. 그렇게 진심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 안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중요한 솔루션, 기술들을 계속 개척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런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형태의 앱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여기다 얹히게 되면 이 메타버스 안에 얹히게 되면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요한 킬러 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 두 가지 때문에 메타의 퀘스트를 기대하는 거죠. 가격도 물론 또 보급형으로 한 100만 원 미만으로 판매될 수 있게끔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도 구글, 퀄컴이랑 협업을 해서 이걸 네. 또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언제쯤 시제품이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저도 잘 그 소식은 못 들었는데 하반기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시기적으로 맞거든요. LG전자도 메타하고 제휴를 맺고 새로운 형태의 퀘스트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VR의 또 차세대 버전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화웨이, 샤오미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MR 디바이스를 고민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져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많은 MR 디바이스가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애플의 아이폰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는 옴니아 나왔고 그다음 갤럭시 A 나왔고 그렇죠. 갤럭시 S 나왔고 네. 이게 3, 4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올해 상반기 나왔으니까 적어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이런 디바이스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경쟁 구도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폭을 넓힐 수가 당연하죠. 있겠고 그러면 좀 더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겠네요. 제품의 성능은 더욱 좋아지면서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져서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겠죠. 메타버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에이 뭐 그거 언제나 되겠어 막 10년? 20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시대가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그간 메타버스 즉 MR, VR, AR이 그 CES에서 화두가 된 건 8년 전이에요. 8년 전부터 VR, AR, MR 디바이스 정말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또한 B2B 공장 쪽에 공급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네. 물론 이제 거기는 사업을 접었지만 그런 디바이스, 구글 글라스 다 5, 6년 전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물 꺾인 건 사실인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죠. 그 핵심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바이스가 나와도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LLM이 들어가면서 사용하기 쉬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마련됐고 세 번째는 속도라고요. 5G 나왔잖아요. 네. 와이파이도 더욱더 초고속 슈퍼 와이파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이 디바이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붙어서 그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어서 올해 지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실제 이번 CES에서는 MR 디바이스가 아주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M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센서들 그리고 이 MR 디바이스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 예를 들면 지멘스 같은 경우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과 제휴를 맺어서 새로운 MR 디바이스로 공장에서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를 출시했거든요. 롯데정보통신도 칼리버스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게임용이 아니라 콘서트용, 더 시작해서 쇼핑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세대 메타버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솔루션을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롯데정보통신은 CS 출품 이후에 주가가 한 4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도 AI에 따른 수혜를 어찌됐든 보는 거네요. 이 LLM이라는 생성형 그럼요. 모델을 토대로 하는 것. 모든 기술은 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선으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그리고 기업인이라면 그렇게 연결된 선들을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무엇인지를 발굴할 수 있어야죠.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잇고 그걸 면으로 확장시켜라. NFT, 메타버스, MR, 블록체인, 그리고 LLM, AI 이걸 따로 보지 말고 그걸 연결했을 때 어떤 선이 그려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들이 모이게 되면 생태계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사업 혁신의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전망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이제 투자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면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이번에 그 지드래곤이 CS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드래곤의 이제 방문 목적은 그 CS가 작년도에 스피어라고 불리는 아주 큰 구형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전에 막 63빌딩에서 보는 아이맥스 영화관 그거의 100배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연다고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CS 온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그 지드래곤의 소속사가 있어요. 네네. 그 소속사는 이제 프로덕션이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향하는 점이 AI, 메타버스, 아바타 이런 기술 혁신이에요. 예. 연예 프로덕션 회사가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려고 전시장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지드래곤이 롯데정보통신의 칼리버스에 방문했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요. 저부터도 일단은 어떻게 하면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할지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네. 지금처럼 말씀하셨던 뭐 메타버스, AI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이 막 새롭게 생겨나는 이러한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면으로 확장시킬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생각해야 하는 핵심 가치관, 키워드 이런 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 경험이죠. 고객 경험, 고객 가치. 실질적인 최종 엔드 유저에게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공하는 제품이, 솔루션이, 서비스가 기존의 다른 기업들 대비 혹은 기업이 없다고 하면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느냐,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느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예전에 이 추운 날씨에 하염없이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때와 달리 카카오티, 우버는 바로 안방에서 사무실에서 택시를 부르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바로 내려가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내리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고 그것처럼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고객에게 어떻게 기술 기반으로 제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도 높아지고 네.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을 절약해 줬어요. 저만 해도 이번에 CS 갔다 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택시 불러가지고 쓴 영수증 다 그거 철해가지고 회사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그냥 우버에서 다 정리한 영수증 프린트만 누르면 자동으로 PDF로 만들어져가지고 바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새로운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혜죠.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네. 정말 또 소중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또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기술을 잘 이해를 해야 미래 사회,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예. 핵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오용한 정치인이 잘못 오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도 잘못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핵이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문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핵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 평화를 제대로 지킬 수 있죠. AI도 그럴 수 있어요. 초거대 AI가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네. 인류가 결정하고 인류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이 AI가 자칫 오버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어떤 규제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전에 착한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 이 AI 기술을 오용남용하면 테러리스트가 해커가 이 기술을 활용하면 더욱더 파워를 갖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고민은 기술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 면에서 기술에 대한 탐구는 뭐 투자 목적 이외에도 있지만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녕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해석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특별하게 IT 트렌드에 대한 책을 쓰셨군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IT 트렌드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ABCD EFI라고 표현해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엣지 컴퓨팅, 5G, IoT, 메타버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좀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읽어봤는데 IT 관련돼서 제가 워낙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네. 한눈에 딱 정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IT 관련해서 나는 좀 더 트렌디하게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점을 선으로 연결짓고 면으로 확장시키고 싶을 때 이 책을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지현 부사장님 모시고 정말 귀중한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을 선으로 잇고 섬을 면으로 확장시켜서 새로운 또 투자 기회를 많이 또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